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4월 11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목요일 방송에서 이 총선 전망을 하면서 140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108석 국민의힘 의석 그 희망 고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굳이 제가 변명은 하지 않겠지만 사실 이 깜깜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후에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을 때 좋지 않은 시그널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실시는 하는데 공표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도 있었죠. 언론사를 비롯해서 그 공표되지 않은 그것들을 보면은 약간 좋지 않은 시그널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자체 분석을 한 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데 옳다. 왜 그러냐면은 지지층이 가급적 많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막판에 총선 항상 끝에는 그렇죠. 어느 쪽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더 많이 가느냐. 그래서 당락이 갈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똘똘 뭉쳤죠. 민주당 그리고 조국 이 지지층들은 좌파 지지층들은 그래서 심지어 김준혁 그 망언 많이 한 전국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거기도 김준혁도 당선이 됐습니다. 또 양문석 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이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줬던 양문석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서 나가서 투표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전략이었습니다. 너무 지금 불리하다고 하면은 아예 선거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우세 지역 90개 지역구 기준으로 지역구가 254개인데 90곳에서 우세하다. 그리고 초접전지, 격전지가 처음에 55에서 60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 근거로 해서 그러면 90곳 플러스 격전지에서 한 절반 건지면 30, 그러면 120, 그 비례 한 20,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더 정확한 예측치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실패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하고 또 분석도 좀 철저히 하고 해서 어떤 희망 스킨 그런 부분을 좀 배제를 하고 지금은 아주 상당한 초비상 상황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 보수 우파 진영의 초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식으로는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도 구하고 하는 방향으로 자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오늘은 1부, 2부입니다. 원래 제가 1시간 30분을 진행을 했는데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을 게스트로 모시고 했는데 김경국 본부장이 이 아트TV 8시에 그러니까 화요일 8시에 따로 코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김경국의 여의도 25시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저 혼자 1시간 동안 처음에는 이 아시아투데이 지면을 심층 분석해 드리고 물론 아시아투데이가 조간신문이기 때문에 지면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계속 속보를 올리는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2부에서는 이슈 집중 해부해서 그날의 핵심적인 이슈 행간을 살펴보는 자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슈 집중 해보는 주로 이 페인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동훈 원톱은 왜 실패했나? 물론 이 페인을 다각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것은 다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페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조고
지금 방탄 정치, 보복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두 사람이 이 정치 무대의 전면에 선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다수 의석을 가져갔죠. 그렇지만 아직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사법 리스크, 구속,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는 선거고,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재명 조국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사법적 그 처벌에서 면죄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사법부나 또 검찰이 좀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어차피 거대 야당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법은 법이고 그 문제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지금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자, 그런 부분도 차례대로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거품을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습니다. 투표 결과, 개표 결과. 그 부분도 제가 이번에 투표 결과를 좀 비틀어서 좀 좋은 방향을 좀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제가 비틀어 봤습니다. 비틀어서 좀 긍정적인 그 결과 신호도 없지 않습니다. 자, 그것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인터넷 기사 먼저. 자, 어제 밤새 많이들 피곤하시죠? 밤새워서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테고, 특히 이 출구조사에서, 출구조사는 MBC, SBS, KBS 다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그 결과는 본인들이 공유를 했는데 방송국마다 예측치가, 예상 의석수가 예측치가 달랐죠. 그것을 이제 분석은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 차이 나면은 이걸 접전으로 볼 건가, 뭐 우세로 볼 건가, 이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MBC가 아주 악의적으로 국민의힘 그 최고 의석수를 99석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최고로 99석, 딱 100석이 안 되도록. 그럼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실제 그 투표에서는, 개표 과정에서는 그것이 막 뒤바뀌었죠. 뭐 대표적인 게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지역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지켜보시느라고 상당히 밤새 많이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아시아투데이 그러니까 총선 결과 오늘 새벽, 그리고 비례대표는 오늘 아침에 오전에 돼서야 완전히 마무리가 됐죠. 워낙 투표용지가 넓고 수개표를 하고 수검표까지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가 그 결과를 종합을 한 겁니다. 4.10 총선 범야권 192석, 여소야대 국회 지속. 자, 그리고 그래픽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그리고 김부겸,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쪽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상당히 침통한 표정으로 있죠. 175대 108석입니다. 범야권의 의석수가 190석을 넘었었다. 범야권이라고 하면은 조국당 뭐 이런 데를 포함을 하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으면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이제 겨우 넘겼습니다. 야권 압승으로 4년간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되게 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극한 대결 대신 협치를 통해 국정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 협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협치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180석, 200석 이야기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이 됐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이 됐던데, 지금까지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87 체제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5년 동안
여소야대로 다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여소야대가 됐죠. 2020년에.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이제 180석 압도적으로 가져갔죠.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2년을 지냈죠. 그걸 3년, 앞으로 남은 3년도 또 여소야대. 그러니까 5년 내내 여소야대인데 이건 처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선거 때마다 야당이 들고 나오지만 거기에 먹힌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5번의 총선을 분석을 해보면은 야당이 항상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그 야당이 이제 보수 야당이든 진보 야당이든 내세웠지만은 5번 중에서 4번은 집권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집권당 승리를 하고 딱 한 번 집권당이 패배한 게 2016년 그 총선 때 김무성 옥새 들고 나라 사파던 박근혜 정부 때죠. 그때 123대 122 한 표 차이로 딱 진 거 그게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집권당이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여소야대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결국은 중간에는 이 정권 심판론으로 야당이 선거를 치르지만은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5년을 여소야대로 간 정부는 없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에도 초비상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그 위성정당까지 합해서 175 그리고 국민의힘 108 국민의 미래 그 비례정당 18석 포함을 한 거죠. 자, 조국혁신당이 조국당이 12석을 가져갔습니다. 개혁신당이 3석, 이준석은 지역구에서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 1번, 2번 천하람까지 비례대표, 천하람은 마지막에 0.03% 차이로 또 특허를 해서 됐습니다. 새로운 미래 한석 그 세종갑에서 김종민 의원 그때 민주당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됐죠. 그래서 유일한 민주당 계열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됐고 진보당도 지금 그 한석을 지역구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망한 선거다. 그렇게 망한 선거는 맞죠. 망한 선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국민의힘 보수우파 정통 보수우파 정당이 기력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는 남겼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결과를 한번 비틀어서 좋은 측면이 없는지 비틀어서 한번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구조사 결과 MBC는 최대 국민의힘 최대 의석을 99석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99석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00석 미만이죠. 그럼 3분의 2 미만이죠. 딱 3가지가 이 좌파 정당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는 개헌 의결이 3분의 2죠. 개헌을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 이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헌에서 임기를 단축시켜버리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그게 진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100석이 안 됐으면은. 그 다음에 탄핵 의결도 3분의 2죠.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겠지만 그래도 의결을 해버리면은 헌재 결정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래서 그들로서는 자기들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뭔가 흔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0석이 안 되면은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다시 재의결을 하는데 그때 3분의 2가 넘으면은 다시 통과가 돼버리죠. 그거 다시 거부권 행사 못하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들. 자, 그래서 그 3가지를 그 좌파 정당이 지게 되면은 정말 대혼란에 빠지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것보다는 8석이 많은 108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밤새 지켜보신 그러니까 출구조사 잘못된 출구조사 때문에
백석도 무너졌다. 막 이렇게 탄식이 막 나왔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개헌 저지선을 지금 확보를 한 셈이죠. 천만다행이다. 물론 이게 잘 싸웠다, 뭐 젖잘 사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깨졌죠. 대패죠. 그렇지만 바닥까지 완전히 가버리지는 않는, 자, 그 상황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뒤털어본 것은 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탈락을 했지만 앞으로 좀 당을 지탱할 중진들이 살아 들어왔다. 중진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잠시 후에 소개드리겠지만은 일단 퇴진을 했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앞으로 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전당대회에서 당을 이끌 인물들이 살아 돌아왔다. 가령 나경원 동작을 해서 이겼죠. 원래 출구조사에서 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안철수 또 야권의 뭐 자기 대권 주자도 될 수 있었다는 그 이광재에게 이겨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용산, 상징적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의 권영세 또 리턴 매치 벌여서 또 이겼죠. 그것이 중진들이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나중에 당대표도 맡을 수 있는 중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자, 그 점은 일단 좀 고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 지역에서 이번에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크게 졌지만 서울 지역에서 좀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도봉갑이라고 봅니다. 도봉갑. 김재섭. 도봉갑은 그 전부터 완전히 민주당의 아성이었죠. 자, 그 지역에서 이번에 안기령이라고 뭐 이재명 외모 품평하고 자기가 어디서 유세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안기령을 공천을 했죠. 정말 아나무인 공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재섭이 그 안기령은 물리쳤습니다. 완전히 험지에서 젊은 청년 정치인이죠. 그래서 김재섭이 가능성을 보여줬다. 서울에 가서 항상 포기하곤 했던 그 험지에서 이 김재섭이 가능성을 보여준, 자, 그런 상황도 좀 뒤틀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나경원이 이 동작을 다시 회복을 했다. 이수진에게 뺏겼고, 지금 나경원은 이재명이 완전히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표적으로 삼아서 나경원이 만약에 당선되면은 이 여권의 어떤 또 다른 중심 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동작을에 처음에 이수진, 저번에 4년 전에 나경원에게 있던 이수진이 안 된다고 싶으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을 투입해서 여론조사를 돌렸었죠. 추미애도 넣어서 돌려보고, 전현희도 넣어서 돌려보고 했는데, 그게 잘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류삼영이라고 그 경찰총경 출신, 그 뭐 민주당이 인정해주는 그 공은 하나 있죠. 민주당이 인정하는 공. 윤석열 정부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는 경찰서장들이 그 반발해서 회의를 했죠. 그 회의를 주도한 딱 그거 하나 가지고 류삼영을 그 지역에, 그 동작을에 나경원 지역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무려 8번이나 거기 가서 지원 연설을 했습니다. 꼭 류삼영은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 지역에 이재명이 졸업한 중앙대학교도 있죠. 집중적으로 나경원을 그 제거하기 위해서 류삼영 그 재판, 주3회 재판 가라, 자기 인천 개항을 가라 하는데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결국 나경원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마포갑 조정훈입니다. 조정훈이 여기서 이지연이라는 민주당 그 후보가 처음에는 그 출구조사에서 앞선 걸로 나왔었죠. 거기 또 꺾었습니다. 이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류삼영하고 같이 서장회의를 뭐 기획을 했다. 그래서 그 공 가지고 2명이나 공천을 준 겁니다. 그 2명을 다 꺾은 거죠. 마포갑이 어떤 지역이냐. 그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노웅래가 사선을 했고,
그 선친인 노성한 전 국회 부의장이 5선을 한, 합해 9선을 한 지역입니다. 민주당 완전히 텃밭이죠. 그 전에 강성규가 중간에 한번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해왔던 그 지역을 탈환을 한 거죠. 마포, 갑.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좀 참패를 하고, 정말 마음이 썰어릴 정도의 그런 패배를 했지만, 그리고 또 한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낙동강 전선이 다 무너진다고 했죠.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낙동강 전선을 어느 정도 사수를 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제 40석인데 국민의힘이 34석을 지켰죠. 34석. 6석이 지금 민주당 5석 하고 진보당 1석, 울산 북구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낙동강 벨트는 사수를 했습니다. 영남, 대구 경북은 물론 25곳 전부 다 결국 대구 경북에서도 도태우 무소속 출마한 중랑구의 도태우 후보가 되지 않았고, 또 경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친박의 자장이었죠. 거기도 조지현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남은 보수의 텃밭인 영남은 지켰다. 그런 의미도 있고, 강원 지역도 8석인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6석 자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2석. 자, 이런 그 선거 결과를 또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긍정적인 그 결과도 좀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나사투데이 다음 기사입니다. 자, 한동훈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100여일 모든 순간 감사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죠.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서 뭘 하든지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 그런데 정치를 계속 한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죠.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제가 한 약속은 지키겠다. 제가 한 약속. 선거 기간에 이런저런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말을 했죠. 본인이 그 외국 유학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는 내가 지금 새로운 걸 뭘 배울 때가 아니고 공공선의 추구를 위해서 정치에 몸담겠다. 정치하겠다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부산에서 지원 유세할 때 부산 국회의원들을 찍어주면은 내가 정치를 계속하겠다.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하겠다. 부산에서 많이 당선이 됐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이 사안인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2부 이슈 집중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마지막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윤 대통령 총선 국민 뜻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쇄신하겠다. 총리 용산 참모 전원 사의 이 기사입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상당히 침통한 표정이죠. 오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메시지를 냈는데 뭐 간단합니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자, 국정 쇄신의 방점을 지킨 거죠. 국정을 쇄신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람부터 바꿔야죠.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서실장 포함해서 정책실장, 수석들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총리도 구도로 사의를 표명했다. 자, 그래서
이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훈 홍보수석, 한호섭 정무수석이 다 포함됩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한 수석급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백브리핑을 뭐 정무수석이 했는지 홍보수석이 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제 당정청이라고 하죠. 지금 당정대 국정을 움직이는 정권의 3대 축이 이 대통령 비서실, 그 다음에 내각, 그리고 여당이죠. 여당은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야 되는 것이고, 또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초반 2년 동안 계속 했죠. 그래서 국무총리도 교체를 하게 되면 장관들도 상당 부분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바뀌면은 수석, 그 다음에 비서관들도 거의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를 좀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정치인 출신을 쓰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많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좀 가능하면 좋죠. 그 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도 모두 정책통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책통이죠. 그래서 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강을 하면 좋은데, 자, 그런데 문제가 국무총리는 인사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죠. 장관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데 국무총리는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국무총리를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면은 민주당 다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또 부결시키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쉽지 않은 퍼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풀지, 지금부터 뭐 이렇게 하면 풀린다, 뭐 이건 아니지만 어떤 해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해법을 찾으려면은 패인을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 졌는지 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떤 거품 끼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윤석열 지금 SNS 상이나 아니면은 우파 유튜버들도 책임 문제를 놓고 서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뉘고 있는데 저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책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권심판론이 먹혔죠. 4년, 그러니까는 5번의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사실상 먹히지 않았다. 집권당이 4번 승리를 했다. 그리고 한 번도 함석 차이로 졌다. 그런데 결국 정권심판론이 먹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초반부터 그 지지율이 30%대 하고 부정평가가 50% 막 넘고, 그것은 초반부터 이어졌는데, 그 초반부터 이어진 이유도 물론 대선 불복 심리, 민주당 지지층의 좌파 유권자들의 대선 불복 심리가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거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2%, 3% 막 이렇게 나오죠. 아예 묻지마 부정. 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2년 동안 지금까지 어떤 반전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여론전에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 좌파의 프레임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깨고 넣을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의료 대란입니다. 그 전에 한덕수, 죄송합니다. 그 황상무, 뭐 이종섭, 이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것은 그다지 빅 이슈가, 메가 이슈가 아닙니다. 워낙 이슈가 없으니까 그게 이슈가 된 거지. 가장 큰 것은 의료 대란이었죠. 의료 대란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정원을 이재명 늘리겠다 했을 때 아주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찬성하는 여론이 70%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너무 질질 끌었죠. 질질 끌고 그 사이에 피로감은 지금 한 8주 정도 됐죠. 국민 피로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의료계 반발, 의료계 반발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이 의사들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서 의사들과 연고가 안 걸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자, 그런데 그 의사들을 반발이 그냥 의사들만의 반발이 아니죠. 그 잘못된 반발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조정을 할 능력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거의 방치했죠. 한 8주 동안 방치를 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그 사이에 이 피해자도 나오고 환자들 중에서. 그리고 선거 직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1분 동안 담화를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재명 정원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완전히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의료계에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오면은 얘기는 해볼 수 있다. 의료계가 합의된 안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무슨 협회도 뭐 전공의 협회 따로 있고, 뭐 교수들 협회 따로 있고, 비대위 따로 있고,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대국민 담화가 아니한 것만 못하다. 자, 그런 것들이 저는 원초적인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파생된 책임을 왜 한동훈이 져야 하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상당히 고생 많이 했죠. 본인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4월 10일까지 자기를 다 소모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었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은 진짜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역 유세, 친야 유세를 하지 못했죠. 자, 그 정도로 했는데 그것이 곧 보면은 본인이 뒷심이 너무 달리는데 혼자 하려고 한 것 아닌가. 너무 원톱으로 처음에 공천 과정은 초반은 상당히 새로운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긍정적 평가를 많이 들었죠. 중진 재배치 같은 것 이런 건 참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병수는 실패했지만은 김태호는 성공을 했죠. 이겼죠. 그리고 공천을 거의 이 전체 큰 그림을 시스템 공천이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다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전략을 짰는데 초반에는 제대로 전략을 짰습니다. 뭐냐 하면은 1월 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재명이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외쳤는데 한동훈이 1월 달에 등장을 하면서 12월 말에 등장했습니다. 등장을 하면서 그 구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그래서 한동훈이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죠. 범죄자.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구도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로워진 거죠. 자, 근데 거기까지 1, 2월 달에 그래서 국민의힘의 기세가 상당히 올라갔죠. 3월 들어서 조국이 나타납니다. 조국이 정식 창당은 3월 3일에 하죠. 조국이 나타나서 계속 세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공격이지만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러니 다시 이재명도 힘을 받아서 같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발 정권심판론이 아니고 이재명 조국발 정권심판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야당 심판론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상황에서는 빠져야 됩니다. 프레임을 바꿔야죠. 같이 2조 심판론으로 했죠. 이재명 조국 심판론, 정권 심판론 대 윤석열 정권 심판론 대 이재명 조국 심판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타났냐? 이게 심판론이 부각이 됩니다. 심판론이 그 윤석열 정권 심판론도 이슈가 핵심 이슈가 돼버리는 거죠. 조국이 나타났는데 조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이재명이 워낙 범죄 혐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2조 심판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심판해야죠. 심판 대상이죠. 둘 다. 심판 대상인데 다만 그것을 선거 캐치프레이즈의 1호 가장 첫 번째 머리에 놓을 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머리에 놓으니까 그게 이 정권 심판론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좌파 쪽이 똘똘 뭉치는, 그래서 그 전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에게 등을 돌린 그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려고 하다가 조국이 나타나니까, 조국은 사실상 문재인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친노, 친문 이 유권자들이 그걸로 결집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중도층을 겨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상황에서는 2조 심판론을 할 게 아니라 여당답게, 야당은 심판 이야기하지만 여당답게 정책, 비전을 가지고 나왔어야 됩니다. 자, 뭐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아젠다를 하도록 던졌죠. 던졌는데 후속타가 없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이번에 충청에서 상당히 크게 졌죠. 충청권이 거의 뭐 또 대전이 그 또 0대8 이렇게 거의 뭐 참패를 했습니다. 충청이 28석인데 대전이 7석이네요. 0대7. 민주당이 28 중에서 21석 가져갔습니다. 국민의힘 6석, 새로운 미래 1석. 그런데 처음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핵심의 카드를 하나 던졌습니다. 선거 중반에. 뭐냐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통째로 세종으로 옮기겠다. 그때 충청권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획기적인 거다. 충청 발전에 절대 도움이 된다. 국회가 옮기면 국회만 가는 게 아니죠. 그 유관기관들, 그 다음에 그 상당히 상권도 생기고, 국회 직원, 기자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상징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충청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는 충청권에서 상당한 득표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보낸 그 후적지 개발이라고 하죠. 특히 거기가 한강벨트, 이번에 최대 승부처가 된 한강벨트를 끼고 있습니다. 마포, 용산, 또 동작, 다 끼고 있죠. 그러면은 서울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게 한번 하도록 던져놓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툭 던져놓고는. 거기에 관련해서 구체안을 점차 더 설명을 하고 당장 TF를 만들든지 해서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하고 했으면은 좀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나. 또 하나는 메가시티죠. 메가시티. 서울의 인근, 경기도
시군들을 서울로 편입시킨다. 그러면은 양쪽 다 어떤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고 국제 경쟁력이 커지니까는 그 다음에 이 생활 편의가 경기도 쪽에 생활 편의가 좋아지고 이런 문제들을 하도로 던지고 그냥 말았죠. 이걸 좀 더 계속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썼으면 좀 어땠을까 싶은 겁니다. 2조 심판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좀 여당이면 여당답게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제가 원톱 이야기를 드린 것은 원톱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재언을 하고 언언을 하고 수기를 할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위촉을 했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또 한 사람 윤재옥 그렇게 했는데,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은 자기 지역구에 매여 있느라고 전혀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름만 올려놓은 거죠. 윤재옥은 전국적으로 활동할 만큼의 그 지명도가 없죠. 물론 원내대표이긴 하지만 인지도는 지명도는 있지만 어떤 그 카리스마나 선거 지원을 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 혼자 했죠. 한동안 혼자 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 이 정책 그리고 비전보다는 현장 유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 비전보다는 딱 귀에 박히는 2조 심판론이죠. 근데 2조 심판론을 하면은 저기서는 2조 두 사람이 윤석열 심판론을 하니까 각각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오히려 좌파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있게 된 거죠. 반면에 민주당은 분산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사법리스크 주 3회 재판 나가야 되고 개항을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 이해찬, 김부겸을 투입을 했죠. 이 사람들이 현장을 다녔습니다. 거기다 문재인까지. 문재인은 물론 현장 다닌 게 지금 실패했다. 그건 나오지만은 어쨌든 문재인도 선거판에 뛰어들었죠. 마치 선거운동원처럼 전직 대통령이 이 파란 옷 입고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은 점차 이 뒷심이 부족한 상황으로 가서 3월부터 1, 2월에는 잘 쭉쭉 뻗어나가다가 3월부터 역전되기 시작을 했는데 막판 스포트를 할 수 있는 이 보조장치가 없었던 것 아닌가. 자, 그렇게 제가 이제 패인 분석을 해봤는데,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각 보수 패널들도 오늘도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윤석열이 잘못했다. 한동훈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분열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동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근본적인 책임론, 그리고 파생적 책임론을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선거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죠. 그리고 책임론을 해서 일단 책임론을 해서 책임지는 차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났고 윤석열 대통령도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다 바꾸고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고 있습니다. 비서실부터 내각 다 바꾸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또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지금 일단 이재명과 조국은 방탄 정치, 보복 정치를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짐짓 좀 표정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국은 벌써 시작을 했죠. 오늘 3시에 서초동 대검 앞에 몰려가서 당선자들하고 같이 몰려가서 대검 앞에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본인 당을 만든 목적이 뭔지 그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고,
조국은 보복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오늘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처음에 총선에 출마할 때부터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1호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죠. 그럼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하면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뭐냐 하면은 조국 딸 조민의 안가품을 하는 법입니다. 다른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때 한번 그러니까 이슈가 됐다가 그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사실상 된 한동훈의 딸 입시 문제, 뭐 해외 유학하면서 무슨 뭐 논문 뭐 대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게 다 문제가 안 된 걸로 일단은 됐는데, 그걸 파헤치는 게 1호입니다. 1호. 조국의 과제 1호. 그러면 결국은 우리 딸도 당했으니 당신 딸도 당해라, 이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하겠다는 게 윤석열 국정조사입니다. 이거는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거, 뭐 그런 거를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안가품입니다. 조국 자기 안가품. 조국을 수사를 하는데 그것을 문재인이 막으니까 막는 과정에서 그때 뭐 추미애가 감찰권, 뭐 인사권 몽땅 동원해서 탈탈 털었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거를 이 국정조사하자.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조국이 200석이 되면은 9월에 외친 게 김건희를 법정으로 보낼 수 있다. 특검을 해서. 김건희 법정으로. 그건 정경심, 자기 부인 정경심 안가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일종의 보복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국이 이제 당선되자마자 당선자들과 함께 공식 일정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당장 소환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만들겠다. 종합특검법. 민주당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김건희. 자, 왜 이걸 검찰에서 합니까? 지금 검찰 수사는 다 끝났죠. 거의 끝났죠. 이거는 법원으로 손이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정경심은 대법원까지 가서 4년 선고받았죠. 그 옥살이 하다가 지금 가석방 돼서 나와 있습니다. 조국도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징역 2년 받았습니다. 조민도 재판 중입니다. 법원의 손에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검찰에 가서,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의미 있는 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오늘 선거가 된 날, 당선이 된 날, 조국은 서초동 검찰청 대검 앞으로 달려가서 김건희 소환해, 뭐 구속해, 막 이러고 있죠. 그런데 조국은 1심, 2심에서 징역 2년 받아서 원래 1심,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는데 1심에서는 아마 정경심이 구속돼 있으니까는 안 했을 거고, 2심은 석연찮은 이유로 그 법정 구속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바로 구속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자기 방어막을 막 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대법원에 지금 가 있죠. 대법원에서 조국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오늘 당선된 날 대검 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시위 같은 시위성 기자회견 한 날 대법원에서 상고심 사건 재판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조국 받고 있는 그 혐의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죠. 업무방해는 가짜 스펙, 아들딸 가짜 스펙, 자기가 대학 교수실에 앉아가지고 막 표창장 위조하고 한 거 그겁니다. 파렴치한 거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유재석 감찰 무마. 이건데 이게 오늘 대법원 3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주심 대법관이 누구냐 하면은 엄상필 대법관인데, 이 엄상필 대법관이 바로 정경심 엄상필 대법관이 고법에 있을 때, 서울 고법 형사 1-2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정경심 2심에서 4년 유죄를 선고한 그 판사입니다. 그 판사가 지금 대법관이 되어 있는데, 그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상부에 조국 사건이 배당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신속하게 하면은, 심리를 신속하게 하면은 한 3개월. 지금 뭐 대법원에 올라온 지 벌써 한 달 됐으니까 한 2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조국의 임기가 그 새 22대 국회 임기가 5월 말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무렵에서 이게 구속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조국은 지금 구속 일부 직전에 가 있는데, 이게 또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랄까, 지금 조국이 벚꾸라지처럼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조국도 나름대로 법대 교수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까는 대법관 회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법관 회피 신청. 이 3부에, 대법원 3부에 4명의 대법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진보 좌파 성향, 노정희, 이형구, 그 다음에 오석준, 엄상필, 2 사람은 중도 성향인데, 이 중에서 같은 그 진보 좌파 성향인데, 이형구 대법관이 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같이 편집부 활동을 함께 해서 친분이 있다. 그러면은 재판을 잘 봐줄 텐데 왜 회피 신청을 하느냐? 회피 신청을 해야지 시간을 끌 수가 있죠. 그래서 회피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4명의 대법관이 1명이라도 이 선고에 반대를 하면은 전원 합의체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돌리면 대법원장을 주심으로 해서 이 대법관 전원이 참석을 하죠. 그러면 이게 시간을 또 끕니다. 과거에 뭐 한명숙, 그 다음에 뭐 이석기, 최강욱, 전부 다 전원 합의체에서 하면서 시간 질질 끌었죠. 제가 이석기 사건 때를 보니까는 한 5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던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조국은 이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그 구속 위기에 한 발 다가서는 구속 구치소로 가는, 교도소로 가는 첫 번째 길목에 들어섰다. 왜냐? 대법원에서 재판부를 배당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조국이나 특히 조국, 뭐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이 처음에 총선에 뛰어들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쭉 종합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200석을 가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은 헌재에서 기각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헌법을 바꿔서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그리고 그 전에 레임덕을 넘어서 대대덕 만들겠다.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하겠다. 김건희 특검하겠다. 윤석열 국정조사하겠다. 이거 자세히 보십시오. 단 하나도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겠다. 다수당이 되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국정에 참여하겠다.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 사람 괴롭히겠다.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잠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책임론을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남북 돌파, 뭐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그대로 해야죠. 일단 인적 재선을 해야 됩니다. 인적 재선을 하고 국정 운영을 새로운 차원에서 해야 되고, 제가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
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출퇴근길에 했을 때, 출퇴근길에 기자들과 그 약식 간담회를 했을 때 저는 정말 쌍수 들고 환영을 하고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오랫동안 출입한 입장에서 정말 윤석열 현직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매일매일 하는 그것을 보고 이 정부 잘 되겠다 했는데 이 MBC 그 샌들 기자 파문으로 그것을 중단됐죠. 중단됐는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어로 대란 이런 것도 그냥 대국민 담화만 읽고 퇴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빌미를 준 겁니다. 좌파들에게 정권 심판론에. 그래서 일단 국민 속으로 내려와서 좀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재명에게 손을 내밀으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재명 조국이 정말 거대 야당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의 사적인 복수심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할 수가 있죠. 과거 DJ의 민주당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복수, 하나는 자기들 구속 안 되는 거. 그러면은 흥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 협상을 하면은, 그 같이 만나자고 하면은.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은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본질이 완전히 호도가 돼서 선거에 이겼다고 마치 사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았던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일 것이고, 그게 법원과 검찰에도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선거 영향을 받으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과 이재명의 술수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야기했고 아마 정치를 할 텐데 일단 비대위를 일단 끝냈습니다. 비대위 끝나면은 지금은 우선 비대위원들도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기보다는 아마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을 하면서 새로운 비대위원들을 또 이렇게 몇 사람 두고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전당대회가 조속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길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권을 잡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책임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책임이 없을 수가 없죠.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은 그 책임이 있는데 바로 당권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한 100일 동안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좀 연구도 좀 하고 좀 휴식도 하고 소모했으니까 하다가 좀 더 그 정치도 공부도 하고 나중에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범법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통해서 다시 정치판에 등장을 하든지 정치는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좀 더 내공을 쌓는 정치적 내공을 쌓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지방선거 때 2년 후 지방선거 그때는 이제 당대표 임기도 끝나게 되죠.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다시 당대표직을 한번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해 치러지는 대선을 준비를 하든지 어쨌든 정치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체제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선거 결과를 좀 뒤집어 보니까 중진들이 많이 회생을 했다.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를 비롯해서 당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 좀 완전히 바닥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지금 여건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움직이는 상황 제가 또 다음 주에도 거품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결과 예측치가 틀려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셨을 테니까 오늘은 좀 편안한 밤 보내시고 좀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해가 뜨니까 이 상황에서도 그냥 접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그런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10일을 보내드린 son국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